그 얼마 전에 타임폴리오는 그 롱온리 펀드 이제 처음으로 타임폴리오가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타임폴리오 그 투자 자문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받았고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이제 공모펀드 인가까지 이제 받아서 예. 사모뿐만이 아니라 공모까지 하는 이제 회사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운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임폴리오가. 예.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미는 그겁니다. 이제 롱온리 펀드, 공모지 펀드 우리도 시작하겠다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한 3천 선 넘어서 공모 펀드를 시작을 하고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도 막 코스피 2,500 처음으로 2007년이었나요? 그때 넘어설 때 돈들이 막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물렸던 분들이 공모 펀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 갖고 계시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코스피가 4천 갈 수도 있고 5천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상황인데 시장은 뭐 그 작년 12월 3일 날 처음 운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두 달도 채 되진 않았는데 네. 시장 자체는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지수의 고점은 더 판단하기 어렵고 네. 그나마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라는 것은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면 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전에 이때까지는 갈 거고 이 다음부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수는 되게 어려워요. 지수를 맞추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 펀드를 런칭한 이유는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시장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시장 수익률로는 만족 못하는 사람은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요. 네. 레버리지 ETF를 사면 다 좋은데 레버리지 ETF는 빠졌을 때 빠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겨요. 못 따라가죠. 네, 못 따라가요. 예. 빠지고 올라갈 때는. 그래서 저희가 그 ETF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그 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마켓 리더라는 공모 펀드는 마켓 리더. 예. 그냥 일반적인 공모 펀드예요. 주식 액티브 공모 펀드인데 저희 헤지 펀드에서 그 롱을 취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롱 포트폴리오. 헤지펀드니까 롱도 있고 숏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롱만 주로 담아가지고 가는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 중심이고 그때 이제 대부분 제가 아까 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성장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주도주 없는 거고 그때는 네네.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포트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더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 네. 예, 지금도 보면은 그 2달 안 됐지만은 시장은 10% 이상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런칭하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30%좀 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웬만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이보다 많이 오른 종목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시점에서 레버리지 ETF 산 사람들도 꽤 수익을 많이 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주도주의 변화, 그다음에 성장주도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거고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나 뭐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는 편입비도 많이 떨어뜨리고 ETF는 못 떨어뜨리잖아요. 편입비를. 네네네. 내가 그냥 이제 ETF를 팔지 않으면은. 근데 어느 정도 빠지다가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펀드를 쭉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대안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갖다 저희가 좀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펀드를 출시하게 됐고요. 뭐 담당 운용력도 뭐 대표 운용력이긴 하지만은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많이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현금 비중 확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장한종. 예, 현금 비중도 이제 뭐 그 약관상 들어있는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고요. 그 주식이 한 70%는 항상 담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주식은 항상 들고 가야 돼요. 이게 선물로 해지는 안 되고 뭐 공모용이니까. 해지를 할 거면은 인버스 ETF를 10% 정도 사는 거죠. 인버스 ETF를 사거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지를 하는 정도고요. 요 마켓 리더 펀드라는 게 이제 2020년 12월에 출시가 됐고 예. 롱 온리라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롱숏 전략은 좋은 건 사고 안 좋은 거는 그 숏을 친다. 뭐 매도 포지션, 뭐 공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방향에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안 좋아 보일 때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인버스 ETF를 사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고 이 설명을 보니까 신성장 섹터 대형주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타 값이 좀 높죠 올라갈 때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수를 비트하는. 비트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지수하고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운용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 펀드가 지금은 더 이제 유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모펀드 또 하나 있는 위드타임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를 재간접하는 펀드인데 이거는 그냥 안정적인 거예요. 네. 뭐 1년에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수익률 한 10% 남짓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네, 뭐 그렇죠. 헤지펀드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도 이건 이제 안 깨먹을 자신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는 뭐 위드타임이 훨씬 좋죠. 그런 사람들들. 사실 저도 그 위드타임이라는 타임폴리오의 그 사모 재간접 펀드 거의 나오자마자 가입했거든요. 잘하셨네. 네, 온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제가 어디 사모펀드에 돈을 맡길 정도의 재력은 안 되니까 그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사모펀드를 제 간접으로라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제 위드타임 가입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물론 이게 시장만큼 따라가는 거는 아니고 이게 절대 수익형 사모펀드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까먹지 않는 투자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요거는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12월에부터 갑자기 수익률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을 12월 달에 좀 해요. 이벤트 드리븐 이게 저희 그 사모펀드, 헤지펀드 투자 전략이 이벤트 드리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롱숏 플러스 이벤트 드리븐 할 때는 이벤트 드리븐을 살짝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확신을 갖고 하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하죠. 아니 그 마켓 리더 펀드라고 하는 이제 공모 펀드도 이벤트 드리븐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합니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그때 수익률이 확 튀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굳이 타임폴리오 와서 여쭤보느냐면 이벤트 드리븐하는 다른 운용사들도 많은데 일단 여의도에서는 그래요. 타임폴리오가 사는 거 사면 된다. 타임폴리오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되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도 시장이 헷갈릴 때는 애매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애매하게 플레이할 때는 사실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은 뭔가 컨빅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운용하는 저희 운영본부하고 뭐 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제가 뭐 왈가왈부하면 또 라떼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안 하는데 이제 큰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을 때만 이제 본부장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잠깐 하고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얘기 외에는 종목 얘기나 뭐 산업 얘기는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저희 주식 초등학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간접 투자, 펀드는 꼭 가입을 하고 펀드는 꼭 유지를 하셔라.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까먹을 때 여기서 벌어주고 이 뭐 사실 수수료 1~2% 떼주고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것만큼 저는 좋은 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간접 투자를 하셔라. 뭐 그게 굳이 뭐 타임폴리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 사실 여의도에서 좀 한다 치는 잘 나간다 치는 이제 매니저들이 또 지향하는 하우스가 타임폴리오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정설이기도 한데 타임폴리오 매니저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강도가 제일 세다고 하잖아요. 이제 위에서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본인들 그 매니저들 간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멀티 매니저 시스템. 멀티 매니저 시스템이 그런데 단적 얘기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구단의 하나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후스퍼. 그 뭐 케인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끼리 협력을 많이 하죠. 서로 도와주고 골을 넣고 경쟁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가끔 손흥민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슛을 해갖고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환호를 해주는데 한편은 엄청 아쉬워하는 느낌도 가끔 보이거든요. 나한테 패스하지. 내가 넣었으면 더 쉬웠는데 너는 이렇게 어렵게 집어넣니? 뭐 그런 느낌도 받아. 비슷해요. 뭐 이게
경쟁이라는 게 뭐 다른 경쟁은 아니고 어차피 자기 운용하는 몫의 그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이제 그 페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헤지펀드에 들어오는 돈 자체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다. 그러면은 1,000억을 5명이 운용한다. 그럼 똑같이 200억씩 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성과가 따라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잘해서 나는 더 많이 운용해야지. 근데 무한정 잘한 것만큼 외부에서 돈을 계속해서 쏴주면은 경쟁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제한된 돈 내에서 배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남들보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경쟁인 거고, 그래도 같이 해서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안 나면 또 나만 잘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협력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수한 인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네. 뭐 야구 구단이든 축구 구단이든 뭐든 간에 그 구단의 실력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선수고 선수를 선발하거나 후원하는 게 연봉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돈이 많은 데는 시스템 좋은 데는 계속해서 좋은 선수가 들어와요. 스페인에 있는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가 유명한 게 뭐 스페인이 뭐 부자 나라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돈을 많이 잘 우수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시스템, 네.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저희 이제 타임폴리오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론 운영하다가 뭐 독립을 할 수도 있고 나 이거 그만할래 하는 선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곧바로 또 우수한 인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꾸준히 수익률이 잘 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온 지 6개월 좀 넘었는데 네. 느끼는 게 이제 그거예요. 뭐 타임폴리오 이제 합류하신 지는 이제 반년 조금 넘으셨지만 사실 그 황성환 대표하고는 거의 이제 학교부터 이제 10년 이제 선배이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타임폴리오를 봐오셨으니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이제 멀티 매니저 시스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펀드 하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명의 매니저다. 그럼 5분의 1씩 나눠서 이제 운용을 따로따로 하는데, 성과가 잘 나는 사람한테 아까 축구 이야기하셨지만 패스를 더 많이 해주듯이 성과 잘 나는 사람한테 이 펀드 운용 자금을 더 많이 몰아주는 거잖아요. 좀 더 몰아주는 예. 거죠. 그리고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 매니저는 자기 돈을 좀 뺏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돈이 더 들어오면은 이제 다행인데 안 뺏기게 되는데 뭐 다 수익률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 30%, 40%, 50%, 60%가 났어요. 네. 그럼 20%라는 도 잘한 거죠. 잘했지만 네. 60%라는 애가 더 잘한 더 거잖아요. 잘한 거, 예.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와서 이 회사에 이제 근무하면서 쟤는 왜 잘했을까, 왜 잘하는 됐을까라고 생각을 여러 번 한 끝에 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더 많이 해주고 그 선수로 인해서 골을 더 많이 넣고 구단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렇다고 그런 선순환. 막 단독 플레이하고 이런 거는 이제 팀워크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건 없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 진짜 우리나라에서 완전 최상위권 랭커 매니저들을 뭐 1, 2% 수수료 주고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공모펀드 저희 장점이니까. 예. 아 맞다. 그 ETF도 조만간 내놓으신다면서요? 예, 저희는 막 패시브 ETF는 아니고요. 액티브 ETF를 내놓을 생각이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패시브라는 건 이제 기계적으로 시장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ETF고 액티브라는 건 이제 그거 외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어떤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일 조금 더 수도 있고. 예, 시장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종목 편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로운 쉽게 생각하면요, 인덱스 펀드를 래핑한 게 뭐 패시브. 코덱스 ETF나 뭐 이런 것처럼 패시브 ETF라고 하면은 액티브 펀드가 액티브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테마다, 이를테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테마인 BBIG다. 그럼 BBIG 지수가 있잖아요. 네. 지수가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은 거래소에 이제 그 BBIG ETF를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네. 그 지수의
구성되어 있는 종목 비율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새로운 BBIG와 관련된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좌우면하지 않고 원래 출발했던 대로 쭉 가는 게 패시브 BBIG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제 ETF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BBIG 액티브 ETF를 낸다 그러면은 구성 지수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추정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건 도저히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걸 좀 채우고 새로운 종목이 하나 상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가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여기에 맞는 기업 같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새로 편입시키고 그 중에 사실 비중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제 액티브 ETF인데 뭐 사실 그 액티브 ETF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실질적인 액티브 ETF는 저희가 맨 먼저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출시하지 않을까 한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쯤에. 예.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셨잖아요, 사실. 이건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게요.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하고 상장 문제도 그렇고 아직 한국은 제대로 된 액티브 ETF를 상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미국은 전체 시장이 한 5% 10% 정도 되는데 네. 뭐 우리는 아직 전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뭐 전산이랄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든지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액티브 펀드 같은 ETF.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추종하는 뭐 ETF다 치면은 내가 뭐 SDI가 좋아 보이면 SDI 비중을 더 확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근데 이제 그게 뭐 2차 전지 이른바 그 BBIG 지수 내에 없는 종목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근데 그 상관계수 충족 조건만 그 ETF의 가격이 네. 따라가면 되거든요. 0.7이라고. 예, 0.7인데 상관계수 계산하는 방식은 뭐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BBIG 안에 있는 지수 중에서 이제 뭐 어쨌든 제일 큰 게 뭐 삼성바이오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있어요. 근데 네. 삼성바이오가 이거 말고 네. 기업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다른 리스크,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문제를 투가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패시브 BBIG ETF에서는 이걸 못 팔아요. 조정을 못 하죠. 그냥 예. 그대로 갖고 가는 만큼 가는 거죠. 액티브는 그냥 날려버리면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쫙 줄여버리고 예. 뭐 셀티리온은 쫙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물론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실력이죠, 진짜. 네, 그게 실력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형태의 액티비티가 나왔을 때 비교가 될 만한 ETF하고의 이제 그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뭐 3개월만 되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퇴직연금 시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특히 DC형.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주식은 못 사게 돼 있어요. 펀드 가입하는 거하고 ETF 사는 것밖에 안 돼요. ETF도 펀드니까. 퇴직연금 안에다가 넣는 거.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DC형은. 네. 근데 거기에서는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게 펀드보다는 아무래도 ETF가 좀 편하잖아요. 그날 샀다 그날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펀드는 그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에 순자산의 흐름의 변화를 ETF는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효과가 제공이 되는데 그렇죠. 펀드는 뭐 그냥 오늘 사면은 내일 사지는 거고 또 며칠 있다 팔아야 되는 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이게 그렇게 매매가 잦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수요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오늘 갑자기 미국에서 긴축한다더라 그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펀드는 이미 어차피 그날 내가 팔아도 얻어맞은 종가 기준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효용성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자산운용사가 한다는 거니까 그 액티브 ETF도 한번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사모재간접 펀드 위드타임 이거 이제 갖고 있는데 진짜로 저는 그 공모 펀드 있잖아요. 마켄리더 펀드도 한번 그냥 소액이지만 적립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 좋으신 생각 같아요. 고객입니다.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널리 선전해 주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혼자만 좋은 건 널리 알려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오늘 진짜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이거는 거의 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니까 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 진짜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네. 네.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 네.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간에 적정 주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애널리스트가 제일 많이 쓰죠. 예. 타겟 프라이스 얼마, 타겟 프라이스 얼마. 근데 제가 과거에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랬고 펀드 매니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모든 그 상장 종목에 적정 주가대로 주가가 돼 있으면은 시장은 항상 30% 올라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그게 PR을 생각하든 아니면 PBR을 생각하든 아니면은 뭐 EBITDA를 갖다가 하든 아니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든 뭐 이런 여러 방식으로 네. 산정을 해요. 네. 하는데 적정 주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정 주가에 있은 건 찰나라고 생각해. 찰나. 주식은 비싸거나 싸거나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싸지거나 싸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뭘 제일 명심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또는 이 주식이 비싸지고 있느냐 아니면 싸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적정 주가 적정 지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 9만 원이 싸냐 비싸냐 이거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국면이냐 싸지고 있는 국면이냐. 근데 싸지고 있느냐 비싸지고 있느냐 그런 국면을 결정하는 거는 언뜻 보기엔 수급이잖아요. 그런 거 같죠. 근데 그 수급을 불러오는 펀더멘털을 봐야 돼요. 네. 쉽진 않아요. 네. 그게 기회부 변화, 산업부 변화도 봐야 되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사실 금융시장의 변화인데 왜냐하면은 산업의 변화나 기업의 변화는 금방 잘 안 꺾여요. 대충 예측도 가능하고. 네. 근데 금융시장의 흐름은 각국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코로나 그 유행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뭐 국채도 많이 매입하는 정책도 많이 썼고 뭐 금리도 계속해서 내리고 안 올리고 뭐 이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스탠스들이 언젠가는 바뀌겠죠. 네. 바뀐 경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뭐 돌아갔을 때 뭐 작년에 3월에 비해서 뭐 3월 정도가 저점, 3, 4월이 저점이었을 텐데 유가도 한 2배 반 이상 올랐고 네. 농산물도 올랐고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코스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죠. 네. 아마 임대료만 좀 싸졌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디맨드가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디맨드가 살아나서 디맨드 풀이 같이 생기게 되면은 코스트도 올랐고 디맨드 잡아당기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중앙은행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네. 그게 뭐 금년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잘 안 올라가는 게 이 시장의 끝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이 시장이 싸지고 있느냐 비싸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주식이 싼 주식 계속 싸면 그거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회사는 배당도 잘 안 줘. 배당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상 비싸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뭐 포지션 상당 부분 정리를 하고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에는 뭐 전문가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벌기도 하니까 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싸더라도 계속 비싸지는지.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성엽 대표님 뵐 때마다 뭐 한 가지씩 크게 이제 얻어가고 배워가는 게 있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담았네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뭐 ETF가 출시되거나 또 어떤 뭐 중요한 그 변곡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또 모실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확답을 좀 받아내죠.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변곡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